온지 몇몇해 오늘에야 찾을 날 왔나 금강산을 오른다. 문득 외롭다 느낄 때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마다 우리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봉이 그리고 저희 통일문화는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순수 자발적인 시민운동입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떠한 뭐 정치적, 종교적, 무슨 이념적 목적이나 성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또 그런 어떤 특정한 종교라든가 정치적 목적은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배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축구공을 하는 거 이외에 이제 문화예술이라든가 뭐 남북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 경제적 지원 사업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정치 영역까지는 커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통일문화는 순수 비영리 단체로서 철저하게 재능 기부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잠깐 이 로고를 보시면은 이 로고는 이제 베를린에서 공부한 그 류지나 작가님이 만들어준 건데요. 오늘 이제 사정상 참석은 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나무가 모여서 하나의 숲을 이루듯 통일 문화의 마음이 한반도에 널리 퍼져서 통일을 이루려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또 통일된 조국의 아름다운 모습과 평화를 사랑하는 맑고 깨끗한 우리 민족의 순수성을 형상화했습니다. 나무로 표현된 색의 번짐은 자연스러운 문화의 전파를 상징합니다. 마젠타, 시안, 그린 등 순수한 색과 합하여 나오는 색들은 문화의 다양성과 전파성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예, 목요일, 나무요일입니다. 나무요일. 그래서 우리 통일문화는 이 세 그루의 나무입니다. 나무의 특성이 뭐죠? 네. 나무는 우리가 지금 나무를 심어도 그 나무로 인한 혜택은 그죠? 뭐 무더운 더위에 그 그늘 만들어 준다든가 맛있는 과일을 주는 이런 그 나무는 결국 우리가 지금 나무를 심어도 그 혜택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 후손들이 향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통일 운동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통일하지만 통일이 됐을 때 그런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후손들이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통일이 되면 뭔가 빠른 결과를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하는 통일 운동은 반드시 우리가 효과를 봐야 되겠다. 즉시 효과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우리 백이찬 이사장님 강연할 때 뭐 굉장히 막 급박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호시우보 먼 목표를 향해서 황소처럼 꾸준하게 걸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당장 어떤 5월달에 뭐 이렇게 무슨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실망하거나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하나하나씩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나무가 세 그루인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은 나, 너, 전체 우리를 뜻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통일운동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또 같이 함께 할 거라는 거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감 이렇게 좀 번져가는 거 있죠. 이것은 우리 통일 문화가 어떤 하나 이렇게 번져가는 이런 현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어떻게 통일 문화 로고 예쁩니까? 네. 예쁩니까? 소리가 참 예쁩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깃발도 만들고 할 때 이 통일 문화 깃발을 쓸 겁니다. 나중에 아마 류진아 작가님도 오실 거예요. 예. 예, 8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이런 것들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이제 소떼 방북한 사진들이고요. 여러분들 이 트럭에다가 이제 축구공 제가 축구공 갖고 왔는데. 아니 아까 사전부 얘기했는데? 네? 사전부에 싣고 가는 거예요. 예, 차량에다가 이제 이 축구공 싣고 갈 겁니다. 근데 예? 아 자전거? 모르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구공에 싣고 갈 때요. 여러분들 트럭에 한 자리씩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창립자이자 발기인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탈 수 있는 자격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 그 다음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2007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있었고요. 이때 이제 우리 백이찬 이사장님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동북아 비서관으로 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때 가방을 들고 갔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막 금방 통일이 올 것 같았죠. 막 야 이제 막 통일은 곧 시작됐다. 막 모두가 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에 천안함 사태가 나고 이제 대북 조치 5.24 대북 조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성공단과 이제 금강산 제외 뭐 방북 불허 이런 이제 굉장히 대북 제재가 발동을 되면서 야 이 통일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구나. 이게 뭔가 이런 것을 보고 제가 생각했던 게 우리 민족적 과업인 이 통일을 한시적인 정권에 맡길 수 없고 뭔가 좀 평범한 일반 시민이 중심이 된 새로운 통일 운동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에 네이버에다가 통일문화라고 하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시민운동이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하고 힘없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거대한 숲을 이루고 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요구라든가 요청이 결국에는 이제 정권도 어떤 정권 한시적인 정권도 거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미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 단체와 또 연대도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나아가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생기면서 한반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깃발을 올리지 못하면은 이제 못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 좀 진행을 하니까 좀 양해를 해주세요.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 온라인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경실련 통일협회에서 주최하는 이제 개성의 이제 평화통일 숲가꾸기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미국의 재미교포인데 그 정찬열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전남 땅끝 마을에서 강원도 통일 전망대까지 혼자 그 원앙 소리를 그때 원앙 소리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원앙 소리를 흔들면서 이 통일의 소중함을 이제 고국 동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35일 동안 혼자 이렇게 걸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강원도 통일 전망대에서 이렇게 환영 영상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임진강에서 우리 정찬열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개성 방문하고 개성에서 이제 그 회식한 장면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이제 개성입니다. 여기 개성 나무 심으러 갔습니다. 여기 이제 그때 초등학생이 이제 제 아들인데요. 예,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예, 많이 컸죠.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통일 기행 갔었고요. 예,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일보에서 주최하는 이제 뭐 통일 마라톤 이거 참가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김재현 해피어부하고 그 민통선 마을도 이제 같이 가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에버트 재단에서 그 한국 사무소장이 크리스토프 폴만이라고 독일 통일에서 한국을 미래 그리다 이제 이 강연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이 독일 통일이 지금 30주년이고요. 우리나라 분단이 75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반대였는데.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여기 우리 강용 대표 있죠. 그다음에 우리 백이찬 이사장인데 저희가 이제 뭐 큰지는 않지만 우리 강용 우리 대표가 이제 그 변호사 그 서강대 그 로스쿨을 다닐 때 저희가 1차 후원을 했었습니다. 여기 우리 황대아 뭐 대표도 같이 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후원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또 2차 후원을 또 했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강용 대표하고 백이찬 이사장, 우리 여기 최효성 김현장에 있는 회계사하고 우리 유재만 변호사인데 법무법인 태평양에 광장이구나 있는데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온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리 그 황석영 그 동부가 평화로 가는 길 이때 우리 박 국장님도 계셨었죠? 네. 예,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그 2019년 통일정책 과제 그때는 여기 우리 김현철 이 한국 통일연구 원장님이셨는데 요즘에 이제 통일부 장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통일 문화의 이제 첫 번째 사업이 축구공인데요. 이 축구공은 이제 우리가 그 단순한 운동용품이 아닌 우리들의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의지를 이제 북녘 동포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수 소액 기부를 한 5억 원 조성해가지고요. 1만 명으로부터 한 5만 원씩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5억 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맥시멈 뭐 개인이나 법인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만 받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뭐 1,000만 원, 1억 되겠다. 이거는 저희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뭐 어떤 사람이 뭐 1억 내가지고 5명 5억 받아가지고 가자. 이거는 저희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저희들은 한 1만 명으로부터 5만 원씩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뭐 지금은 1만 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게 우리 한국에서 바람이 불면은 저희들은 한 10만 개까지도 생각을 좀 한번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실현 가능한 목표로 일단은 1만 개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축구공을 이제 한 시중에 사봤더니 한 4만 원 하더라고요. 예, 4만 원 하는데 그래서 한 4억 정도 되고요. 북한에 한 학교가 한 1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당 하나씩 준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경비로 뭐 에어 펌프라든가 뭐 운송비라든가 한 홍보비로 한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줌으로써 이제 후원자가 만족하는 어떤 가치 있고 한번 감동적인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남자국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은 이제 배급제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배급소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구멍 있잖아요. 구멍에다 이렇게 자루를 들이대고 있으면 그 안에 쌀이 나오는 거예요. 저 안에 저울이 있어요. 저울에서 이게 그 쌀을 가구수만큼 이제 달아가지고 계량해서 보내주면 받아가고 하는데 지금은 이게 다 무너졌죠. 배급제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우리 자본주의화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정부가 배급 주고 월급 주고 이렇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북한 사람들은 그냥 장마당에서 시장에서 자신들이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먹고 살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이제 장마당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뭐 좀 살만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보다 또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제가 원래 말이 빠르긴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제 말이 자꾸 또 빨라지는데요. 우리 모임은 웃음이 없는 모임. 제가 이 말을 많이 다뤄 들으시는데, 자 일단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딱 1.4 때 모습 같지 않아요? 제가 이런 기차를 타고 다녔었어요 북한에서. 근데 지금은 이렇지 않다고 해요. 제가 지금 이런 거 같이 지금 제가 북한 사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차가 전기기관차거든요. 이 지붕 위로 뭐가 지나가나요? 전기기관차는? 네, 전선 지나가잖아요. 그게 몇 볼트죠? 흐르는. 역시 이게 다르시네. 제가 다른 데 가서 많이 강의를 하는데 이 전화 몇 볼트냐 물어보면 정확히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220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서울대학교 학생이. 제가 서울대학교 가서 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고압이라서 이렇게 다치면요 이렇게 감전되는 정도가 아니라 팡팡 튀어나오거든요. 사람이 달리는 기차에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지붕에 타고 다녔었거든요. 북한도 이제 이런 옷들을 입고 다닙니다. 이런 옷들을 입고 다니고 교복입니다. 이게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은 대학생들 자유롭게 이제 복장을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북한은 대학생들도 교복이 있고요. 이게 뭐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김형식 사범대학이라는 배지를 달고 다니고 이제 옛날에 한국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대학 배지라고 하면 서로 자랑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북한 똑같고 이제 옷도 옛날에는 단체복 위주로 약간 어두운 톤의 그런 색깔의 옷을 많이 입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컬러풀한 옷도 많이 입고요. 가죽 잠바 같은 거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입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걸 많이 돈 있는 사람들이 입고 다니고. 아까 그 우리 김주호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사실 다 이런 집들이 다 이미지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합니다. 북한은 도로도 왕복 16차선 도로들이 있어요. 평양에 가면. 근데 주로 이제 북한에 그런 도로를 건설한 목적이 있죠. 유사시 때는 이제 활주로로 쓰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일단은 또 북한은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체증 이런 것도 없는데 도로가 뻥 뚫려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김정은 들어와서 또 이런 그 신식 건물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기도 했고요. 근데 여전히 북한은 이제 공존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있기도 하고 저런 이미지도 있기도 하고. 우리는 뭐 그 본인이 알아서 이제 직장을 찾고 이렇게 하지만 북한은 배치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정부가 알아서 넌 어디 가서 일을 하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 배치할 때 기준이 저런 거예요. 뭐 성분이나 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배치를 하죠. 자, 북한은 이제 남자들은 이제 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군대를 갑니다. 의무적으로. 군복무 10년 하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그 일반적인 그 과정이 군복무를 다 마치고 대학을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성들은 바로 대학을 가고 남자들은 10년 후에 대학을 가니까 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그 CC들이 이제 나이 차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CC예요 이게. 아저씨하고 삼촌하고 조카가 아니라 이제 캠퍼스 커플. 조선옷이라고 하죠. 우리는 한복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거 조선옷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이제 뭐 드레스 이런 거 없어요. 결혼할 때.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냥 그 두 집이 모여서 이제 잔치상을 차려놓고 이제 다 친구들, 친척들 뭐 이런 초대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요즘에는 평양을 주로 해서 식당을 하나 이제 대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이런 문화도 지금 북한에 확산되고 있고요. 북한에서 제일 큰 산부인과 병원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평양 산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평양 시민들이 와서 아기를 낳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새쌍둥이, 내쌍둥이 산모들이 와서 낳습니다. 북한은 새쌍둥이, 내쌍둥이들이 태어나면 나라가 흥할증지라고 해가지고요. 새쌍둥이가 남자인 경우에는 이 운장도를 주고요. 밑에 운장도. 이 운장도예요. 은으로 된 담도 같은 거. 그리고 여자애들은 군반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산모가 유급하다 하게 되면 헬기까지 띄워가지고 평양으로 실어오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뭐 북한이 뭐 있어야지 사실 해주고 싶어도 아마 이런 부족해서 거의 또 이제 애를 안 낳는 또 상황이고요. 북한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 이제 아까 이제 거주하는 그 형태를 봐도 주거 형태를 봐도 평양과 지방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심했던 것처럼 묘 쓰는 것도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거는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 혹은 그 약간 기득권 계층의 사람들의 묘는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 외에 300만 명 굶어 죽었던 북한의 그 시기에는 이렇게 이 묘를 쓰는 사람만 해도 괜찮은 거고요. 거의 묘가 없이 그냥 시체가 뒹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빽빽이 이제 이렇게 봉분들이 있고 이게 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김정은이 이제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런 다 보이니까 이게 너무 흉하다 해가지고 한때도 북한에서 이 봉분을 없애는 작업도 했었어요. 유럽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직이면체 이런 모양식으로. 일단 북한을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안 좋은 면만 강조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북한의 안 좋은 면을 일부러 또 보고 싶지 않아서 하고, 저는 그러한 이제 성향 경향들을 저희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이제 북한에서 온 저와 같은 사람들이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제 우리 남한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이제 알려야 될 그런 사명감 비슷한 게 있는데, 지금의 탈북민들은 사실은 그러한 역할보다는 어떤 남한 내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또 그리고 어떤 권력의 어떤 그 앞에 서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좀 많긴 한데, 일단은 그런 것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냥 제가 혼자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혹시 북한에도 헌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북한의 우리를 말하면 제헌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법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독재 국가라서 왕정 국가라서 김일성이 그냥 말하면 다 되는 거 하는데, 북한도 법도 있고요. 유학생도 있습니다. 북한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근데 이제 아무 대학이나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북한도 이제 나름대로 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몇 개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을 봤는데, 주로 이제 중국 유학생, 몽골 유학생, 동남아 쪽, 그리고 옛날에 쿠바에서도 왔었고 러시아에서도 왔었고 저희 대학에도 있었어요. 제가 그들을 보면서도 이제 쟤들은 우리나라에 오는데 우리는 왜 쟤들 나라에 갈 수가 없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탈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북한 주민들은 하루 종일 개인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북한하게 되면 감시 체제가 발달하고 뭐 누가 누구를 신고하고 뭐 이렇게만 다 생각하는데, 그게 뭐 특별히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하루 24시간을 그 집단이 같이 생활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안 보이는 사람들은 자연히 여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감시가 이루어지는 거지. 뭐 일부러 어떤 사람들은 몇 개 집을 단위로 해서 뭐 그걸 감시하라 뭐 이렇게 뭐 체제가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의 개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밤에 그냥 뭐 퇴근하면 그때 그냥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인데, 그때 집에 들어가면 집이 깜깜해요. 전기가 없거든요, 북한이. 그러니까 그냥 밥 먹고 자는 거예요.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집도 좀 뭐 괜찮은 집이었고요. 뭐 이렇게 북한이 남북이 차이가 이렇게 키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저도 엄청 잘생겼다고 얘기를 듣는데 이제 키가 너무 작아서요. 저보고 키 작은 이병헌이라고 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 이게 제가 다닌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그리고 이건 김일성 종합대학이고요. 북한에도 이제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대학들이 뭐 크게는 중앙대학과 지방대학으로 나눠지거든요. 중앙대학이라는 건 이제 약 그 말하자면 급이 좀 높은 대학들인 거죠.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있는 대학들이 중앙대학이고 그 외에 지방대학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평양에 있는 중앙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이제 희망 사항이죠. 이렇게 보면 필체가 좀 비슷하잖아요. 김일성, 김영지 이 편판이. 이거는 김정일이 쓴 거고요. 김일성이 쓴 거예요. 김정일이 이제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이제 그 후계자 자리를 이렇게 넘겨받으려고 여러 가지 아빠한테 좋게 잘 보이려는 그 작업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김정일보다는 이제 그 김평애 이쪽으로 이제 다들 그 리더십 쪽으로 모여지면서 김정일은 약간 좀 후계자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김정일이가 이제 그 엄청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필체까지도 이제 아빠를 이제 담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온 탈북민 숫자가 한 3만 명이 넘었는데 3만 2천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한 70% 이상이 여성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탈북하다가 이게 그 두만강에서 얼어 죽은 시체고요. 이제 저도 이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 탈북을 한국으로 오려고 중국에서 중국 대사관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다른 남성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다 담 넘어 들어가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데 애기 엄마는 지금 애기 때문에 잡혔고요. 지금 중국 공안에 이제 북송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또 없어져.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볼 때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만 2천 명의 탈북민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북한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북한 출신들 중에서는 대한민국을 또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 북한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지난 4월 11일 날 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새로운 우리 청와대에서 개발한 안을 아마도 제시했을 것 같아요. 협상안. 그 협상안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너무 힘든 거니까 일단은 큰 빅딜의 그림을 보여주자라는 거죠. 그 그림 이른바 로드맵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로드맵을 보여주고 대신에 실행은 스몰 딜로 하자. 북한이 이번에 이야기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좀 더 해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제재 일정 정도의 완화, 해제, 일정 정도의 해제 뭐 민수 경제까지 5개를 김정은은 해제하라고 그랬지만 그까지는 다 힘들지라도 한 2-3개라도 또 남북 간의 어떤 경제 제재 그와 연관된 것이라도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아마 제시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썩 미국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또 뭐냐 하면은 북한에서는 또 심각하게 문재인 정부를 까요 또 압박을 해. 그것이 바로 이번에 시정연설에 나왔던 거예요. 무슨 중재자니 촉진자니 그러면서 오지랖 넓게 말에 뛰고 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중재자냐. 당사자지. 당사자로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민족 자주적인 입장에서 판문점 선언의 그 전문의 내용에 따라서 행동해라. 왜 자꾸 미국 뒷공문에 따라붙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11년 전에 12년 전에 2007년 10월 3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일이가. 그때 김정일이가 저도 앉아 수영을 갔었는데 백화원 초대소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렇게 깠어요. 미국 너희들 미국 조조조 따르게 닮아가고 자주를 자주를 왜 안 하느냐. 우리 자주 한다고 그러면서 자주 안 하냐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딱 이렇게 박았잖아요. 자주가 그런 자주가 있지만 우리 시기의 자유는 경제가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식의 자유다. 이렇게 앉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요. 북한은 워낙 고립적이고 자력경제, 폐쇄, 주체 이러면서 굶어 죽는 자주 굶어 죽는 자주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미국에 대해서 자주하지 않는다고 막 까는 거죠. 근데 이번 똑같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민족 자주해야지. 민족의 운명을 우리가 개천내놓고 왜 자꾸 중재 촉진이라고 그러고 미국 말만 듣고 너희들은 왜 당사자로 나서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개성공단 열고 근거정강과 풀고 이렇게 왜 안 하느냐. 사람들 지금 막 올라가도록 만들고 교류협력하고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북한은. 근데 문 대통령은 또 우리 한국 정부는
이게 무섭잖아요. 트럼프의 힘이라는 게 어떤 힘이에요? 미국의 힘이라고. 미국이 20조 달러의 국민소득을 갖고 있죠. GNP. 중국이 13조 달러의 GNP를 갖고 있는데 그 중국의 13조 달러의 시진핑조차도 황제조차도 트럼프가 무역전쟁 걸고 나오니까 지금 골치 아파 죽으려고 그러잖아.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그리고 그 무역전쟁의 제재 관세 문제를 풀려고 엄청나게 뛰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역 의존도가 100%가 넘는 이 나라에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농협이라든가 우리 은행이었나요? 제재 위반으로 미국의 재무성에서 조사가 들어온다고 전화가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조사 들어온 건 아니에요. 조사할 수도 있다고 전화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게 아주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세계화된 나라에서 속에 살고 있고 북한은 완전히 고립되면서 이른바 주체 쪽에서 그냥 고립돼서 자율경제로 살았던 나라의 차이점에서 오는 이 문제 때문에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으로서도 입지가 매우 좁아져 있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저는 대단히 어려운 국면에 다시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요. 대단히 어려운 국면. 그런데 하나 마지막으로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는 것이 그거라고 봐요.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자기들은 북한에서는 그렇게 해요. 지난 1년 동안 모든 정세 변화는 김정은이가 주도했고 김정은이가 주동했고 김정은이가 발의해서 이루어진 거지. 사실 뭐 트럼프가 하는 게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사실 김정은이가 다 했어요. 핵무력 완성시켜 나가서 지가 그냥 평창올림픽 참가하겠다고 그러고 지가 뭐 북한하고 회담, 미국하고 회담할 의향이 따르고 완전한 비핵화를 그러면서 풀어왔는 거는 사실 맞죠. 그래서 김정은은 앞으로 연말까지 미국하고 한 번 더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도 한편으로는 제재가 아픈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가 2012년에 처음으로 취임해서 했던 연설에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 이제는 우리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지 않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허리띠를 조지 않겠다. 그리고 또 했는 말이 뭐냐 하면은 살과 고깃국을 먹겠다. 살과 고깃국 먹자 하는 이야기가 벌써 언제부터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70년, 50년 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살과 고깃국 먹게 하겠다. 더 이상 허리띠 조이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좀 머리가 해외 경험도 했고 본고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런 식의 핵무기를 갖고는 그런 인민의 생활의 향상이 불가능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갈 것 같아요. 아니면 굶어 죽기도 하고 옛날처럼 뭐 수백만이 아니라도 수만 명 정도 그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젊은 애가 또 앞으로 10년을 그렇게 버텨서 지가 김정일처럼 죽으면 몰라도 그게 앞으로 살 날이 50년, 40년이 남아있는데 자기 자식까지 남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으로서는 미국과 어떤 시기든 협상해서 아마 자기들이 원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페이스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 관계 개선, 체제 보장 이걸 추구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그런 면에서 그렇다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미국, 북한 지도자와 회담을 했는 사람인데 그것은 저는 딴 게 아니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함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봐요.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한 북한의 비핵화, 나아가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이룬 대통령 여기에 대한 위대함을 욕구.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인간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요새 CNN 보면은 뭐 완전히 욕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트위터를 보니까 트럼프가 CNN 이 쓰레기 같은 방송 이러면서 그렇게 까놨어요. 지금 국민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35%. 근데도 재선의 가능성은 또 높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들이 너무 약해. 그런 상태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있고 또 트럼프는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워낙 협상을 많이 해가지고 거래 기술이라는 책도 썼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김정은을 요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임기 중에 뭔가 승부를 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변수가 있죠. 그것은 미국의 국내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요. 지금 보면 이제는 미국의 민주당이 이 탄핵 카드를 들고 나갔어요. 탄핵을 트럼프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정신이 없어졌어요.
간단한 지금 코엔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뮬러 리포트 때문에 정신없어서 하노이를 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문을 깼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탄핵이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정치 일정에 보면은 올해 9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돼요. 그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시간이 저는 올해 상반기라고 봐요. 올해 상반기 안에 최소한 북한이 더 이상 핵 개발을 못하는 핵실험뿐만 아니고 핵물질 생산, 핵무기 생산 이것을 중단시키는 또는 ICBM 생산까지도 중단시키는 이거와 지금 북한이 가지기를 원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중에서 5개의 제재, 민수용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 그리고 전체의 비핵화의 로드맵과 시간표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 요게 하나의 패키지거든요. 그리고 그 합의를 어겼을 때 또는 그 합의를 진행시키지 않을 때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않을 때 다시 제재가 복원된다고 하는 이른바 스냅백이라는 조항 다시 이 제재가 복원된다는 그 스냅백 조항을 넣은 합의문이 원래 상반기 중에 원래 6월 중에 만들어진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축구공 1만 개를 가지고 북한에 갈 수도 있어.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5월달과 6월달. 5월달에 트럼프가 일왕의 나루히토 일본 일왕의 취임 축하로 북한 일본을 방문해요. 그리고 6월달에는 G20 정상회담을 오사카에 하기 때문에 또 방문해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동아시아에서 정상회담할 데가 없어요. 다 하와이 가서 할 수도 없고 평양 와서 할 수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판문점입니다. 판문점. 그것도 일본에 왔을 때 판문점 가는 거죠. 일본에 왔을 때.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정신합도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시 북한하고 회담하기 위해서 한반도까지 날아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딱 타이밍으로 보면 6월달이에요. 6월달 G20 정상회담을 오사카에서 할 때 그때 또 6.25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종전선언도 하고 평화선언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풀면은 상당히 폼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마지막 찬스가 이 마지막 찬스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의 통전부장이 김용철에서 바뀌었잖아요. 장금철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새로 그걸 해야 될 분들은 저기 미국도 앉아 협상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뚫어낸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루트에 따라서 남북관계도 일정 정도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민간단체들의 교류 협력도 이루어질 것이고 뿐만 아니고 지자체들 지금 지자체들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들 중앙정부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남북관계가 열리고 그것을 토대로 저는 새로운 코리아가 앞으로 점진적인 우리의 발전 남북연합 단계 그리고 최종적인 통일까지 한 30년, 40년 정도의 시간을 잡아서 통일 코리아, 새 코리아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뭐 통일을 먼저 말하기 전에 행복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너무 어려운 영어는 아니죠? 우리 영어 하면 우리 이상엽 대표님이 영어에 뛰어나신데 이상엽 대표님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면 쉬운 영어 같습니다. 네. 만약에 누가 너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하다 그러면은 그대로 지금 하던 대로 그렇게 살면 돼 이런 거고요. 아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도 또 그러면 너 진짜 행복하기 원하느냐 그랬는데 아니다 행복하기 원치 않는다 그럼 또 역시 그냥 지금 살던 대로 살아 그 말이고요. 아니야 나 행복하기 원해 그러면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바로 뭔가를 변화를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생각의 변화를 주든 뭐 어떤 행동의 변화를 주든 이제 그래 보자는 거고요. 그걸 저는 이제 궁죽통이라는 말로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궁죽통이라는 말은 원래 궁죽통이라는 말 한마디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원래 궁죽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정말 내가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궁지에 몰리면은 뭔가 변화 시도를 합니다. 내가 어떤 압박을 가하면 우리 북한 같은 경우도 지금 뭔가 지금 궁에 몰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지금 여러
여러 가지 시도들을 지금 해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래야 이제 뭔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죽편의 변죽통이어서 이제 궁죽통이란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실제로는 이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때로는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일정 정도로 가다가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이 궁으로 돌아가는 거죠. 궁으로 돌아가서 결국 다시 또 변화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늘 이런 어떤 세상의 변화의 원리는 늘 이런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도 마찬가지고 통일도 마찬가지고 사실 어디 완성형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계속 뭔가 시도를 하고 또 어떤 궁지에 몰리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다가도 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이런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저희가 생각하는 건데 이 분단이 70년 됐잖아요. 그리고 분단이 낳은 괴물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늘 우리 주변 돌아보면 이 분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분단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뭐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인가 보다. 그리고 또 뭐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행복하고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단 스트레스라는 말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분단 때문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목숨을 뭐 잃기도 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 속에 또 살아오기도 했고요. 그런 수많은 갈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사회가 이게 불신으로 지금 불신 사회, 가장 대표적인 불신 사회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행복도, 사실 우리가 지금 경제 대국으로 보면은 뭐 12번째 뭐 11번째 이 정도 되는데 실제로 행복 지수는 뭐 뒤에 잠깐 나오겠지만 뭐 이런 얘기 조금 잠깐 드리고요. 그래서 행복도가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현실에서 지금 보니까 이게 2017년 자료인데 GDP로는 11위고요. 행복 지수는 58위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OECD 국가로만 보면은 지금 뭐 24위니까 뭐 거의 뭐 하위 최하위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우리 행복도가 낮은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있지만 우리의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분단이 정말 이 분단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의 행복이 이제 우선시 돼서 그랬는데 우리는 결국 이 공동체 행복을 어떻게 풀지 못하면 행복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가 공동체가 행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우리 통일문화도 그렇고요. 뭔가 이 분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뭘까? 축구공도 좋고요. 저는 일상 속에서 뭔가 이 분단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몇 가지로 한번 이제 통일문화가 간다면 이건 우리 이상엽 대표님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실 이 통일문화 하지만 통일하면 괜히 막 묵직하고 뭔가 막 힘들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 스스로 이 통일문화를 통해서 한번 즐기는 거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 들고요. 늘 이렇게 함께하고 공감하고 나누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거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사실 지금 이 우리 분단이 낳은 것 중에 하나가 남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죠? 그리고 아예 편가르기 좋아하고요. 이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많이 느껴진 게 하나가 우리가 그 틀리다와 다르다 있잖아요. 틀리다와 다르다. 정말 다르다는 표현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르다는 건데 다 말은 틀리다고 나와요. 그거 사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인데요. 늘 일상 속에서 틀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나랑 틀려 뭐 너는 나랑 틀리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다른데 사실은 이게 다른 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뭐가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이렇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우리 사회 속에서 뭐 지금 남북이 하나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분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시대를 겪으면서 그런 게 너무 심화됐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해주는 이런 것들 일상 속에서 한번 그거를 통일로 가는 어떤 하나의 밑거름 좀 삼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보는 거고요. 자, 통일 문화!